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또다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데이 연휴 기간 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한 주택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장전된 공격용 유령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성소수자 보호와 성중립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뒤집기 위한 주민 발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또다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자리한 한 계곡의 모습입니다. 강한 물살을 동반한 계곡물이 곧 넘칠 것처럼 보입니다. Please stay away from the creeks. They're absolutely dangerous. It is swiftly flowing water. And what we don't want to have to do is have somebody get injured or worse. 남가주 지역에 강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프레지던트 데이가 시작된 어제 새벽부터입니다. 연휴 동안 지속된 폭우에 따른 침수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해안가 공원의 출입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정차된 차량들을 덮쳤고 지면 위로 솟아오른 나무 뿌리는 인도와 가정집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관할 지역 대부분에 홍수 경보를 발효시키고 비상 대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과 남가주 에디슨 역시 폭우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지역의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 악화로 항공편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LA 국제공항과 같은 큰 규모의 공항에서는 항공편 연착이 급증했고 산타바바라 공항처럼 규모가 작은 경우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2에서 5인치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수나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기간 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3명이 대치국 중 총격범이 난사한 총이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근교 번스빌에서 지난 18일 새벽 8명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총격범이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해 경관 2명과 구급대원 1명 등 3명이 숨지고 경관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아내와 2살에서 15살 사이 아이들 7명을 감금한 채 대치 중인 남성과 협상을 시도하다 갑자기 총격을 당했습니다. 주택가를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 용의자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의 부상 여부와 숨진 용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번스빌시 당국은 숨진 경찰관은 27살 폴 에름스트랜드와 동갑인 매튜 루지이며 소방구조대원은 40살인 에담 핀센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총상을 입은 경찰관은 병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식당에서는 두 집단 간 다툼이 총격으로 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12시 40분쯤 와플하우스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여성 2명과 남성 3명 등 모두 5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부상을 입은 여성 1명과 남성 3명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한 주택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6일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heavy heart that we announced that one firefighter from the Sterling Volunteer Fire Company was determined to be deceased on the scene. There was a total of 10 firefighters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s, to include the Washington Burn Center in Washington, D.C. 또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2명이 추가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발은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한 주택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을 조사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소방관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발생해 모두 13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4 people injured. Our folks were in that house when it exploded, and that's a miracle. I just spoke with the homeowner with a minor injury, and we saved her. So our folks did their job. They showed up, and they did what they had to do. 소방당국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후 지하에 있던 500갤런 가스탱크가 폭발해 재앙이 돼버린 사고 현장을 조사 중으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장전된 공격용 유령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 검찰은 뉴욕시 프레시메도우 198가에 거주하는 한인 오지인 씨와 아들 우형석 씨 부자를 불법 유령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용의자의 자택을 급습한 검찰은 실탄 장전과 조립이 완료된 공격용 유령 소총 2정, 일반 유령 권총 1정, 대용량 탄창 58개, 방탄조끼 1개, 탄도 헬멧 1개, 총기 소음기 4개, 실탄 약 1000발 등을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압수물품에는 3개의 총기 소음기 제작에 사용했던 3D 프린터도 포함됐습니다. 용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10건의 2급 무기 소지, 67건의 3급 무기 소지, 20건의 4급 무기 소지, 5건의 3급 총기 판매, 17건의 무기 제조 및 운송, 5건의 총기 소지, 2건의 방탄복 불법 구매, 4건의 불법 탄약 소지 등 무려 128건에 달합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용의자들은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 총기는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 등을 조립해 만든 불법 총기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서 압수한 유령 총기는 359종으로 이 가운데 31%를 퀸즈 검찰청이 압수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총 57종의 유령 총기를 압수했는데 이 가운데 63%가 퀸즈 검찰청이 압수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낙태권을 둘러싼 법정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파기한 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며 냉동 배아도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에서 연간 수십만 명의 난임 부부가 체외 인공수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인공수정의 소송 위험성을 높여 불임 시술을 원하는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배아와 태아의 인권 문제는 낙태권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엘라베마에서는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성소수자 보호와 성중립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공교육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들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화제가 된 캐나다의 한 대학 여자 배구 시합.
무려 트랜스젠더 선수 5명이 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다른 여성 선수들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교 여자 배구 경기 중 트랜스젠더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에 여학생 선수가 얼굴을 맞고 쓰러졌는데 이후 머리와 목 부상, 안구 이상 증세까지 호소하면서 잔여 경기가 모두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지극히 예외적이 아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요. 딸이 있는데 남자애가 와서 today I feel like, transgender. So I'm going to use your restroom. I'm going to use your locker. 그런 게 진짜 말이 안 되고요. 1등을 받을 수 있는 스위밍 팀이나 이런 데 와서 자기가 금메달을 따서 진짜 평생 열심히 했던 여자애들의 퍼스트 플레이스를 뺏어가는 그건 절대 말이 안 돼요.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1년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48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한 소수자들의 공헌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는데 흑인 등 소수계나 아시안 이민자들을 명시하면서 성소수자들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후 공립학교 학생들의 포괄적인 성교육과 성병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AB 329 법안, 성소수자 교육에 반대한 교육부들을 정부가 강력 단속하도록 하는 AB 1078 법안, 12살 이상 자녀의 성 정체성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 AB 665 법안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까지 가가지고 애들이 배우는 그런 과제를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되게 섹슈얼하게 나와 있고 배워야 되지 않았던 그런 면들을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되게 실망했고요. 상당수의 주민들은 현재의 캘리포니아 공교육 정책이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생물학적 출생 자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성중립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해당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법들을 모두 뒤집는 주민 발의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 캘리포니아 자녀 보호 법안은 오는 11월 상정을 목표로 현재 주 전역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출생된 성별로 그다음에 여학생 스포츠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젠더에 대해서는 꼭 노리파이를 먼저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무조건 18세 미만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시키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시민들과 저의 세금이 더 좋은 대로 건강한 대로 쓰임받게 하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대는 금지시킨다가 요점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동성결혼 금지 법안을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녀들과 관련된 공교육 정책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들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 11월 선거에서 상정시킬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8개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약 1억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인적서비스부가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백신 접종자들을 42일간 지켜본 결과 심근염, 심낭염, 안면 신경마비, 뇌신경질환인 길랭 발해 증후군 등의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길랭 발해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8개 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1억 명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항공기 객실 짐칸에서 구더기가 쏟아져 이륙 약 1시간 만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미국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델타 항공 DL133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좌석 위 짐칸에 있던 가방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바로 밑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의 머리 위로 구더기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he was doing something on the empty seat next to her, and I couldn't immediately see because the armrest was kind of blocking my view. But she kept doing it, so I kind of peeked, and I saw eventually that there were magnets on the chair. The staff opened the overhead luggage before both of us left. By that point, several more magnets immediately fell out. 해당 여성의 주변 승객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항공기는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암스테르담 공항에 착륙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짐칸 안에 든 가방에는 신문지에 쌓인 물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갖고 탑승한 썩은 생선이 든 가방 문이 열리면서 여기에 우글우글 모여있던 구더기가 대량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생선이 신문지로만 포장된 상태여서 구더기가 나오기에 더 쉬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 웹사이트는 생선을 포함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썩은 생선이 기내에 반입될 수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 델타 항공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공사 측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 마일리지 8,000마일과 호텔 객실, 식사권, 보상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오늘 뇌신경과학 뉴럴링크 설립자인 머스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 X의 음성대화 스페이스 행사에서 뉴럴링크 임상시험에 관해 진행이 좋고 환자는 우리가 인지하는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우스를 제어하고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뉴럴링크가 환자에게서 생각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시도 중으로 여기에는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스크린 위의 상자를 드래그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임상시험 환자가 지난달 28일 뇌에 칩을 인식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 이름이 텔레파시이며 이 칩을 인식받은 환자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하는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국 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후 9월부터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무비자를 제외한 미국 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8.03%로 급등했습니다. 2022년에는 약간 내렸지만 여전히 17.38%였으며 2023년에는 14.4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4년 내 한 자릿수였습니다. 트럼프 첫 해인 2017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9.05%였고 2018년에는 7.96%로 하락했으며 2019년에는 7.69%로 더 내려갔고 팬데믹이 터진 2020년에는 8.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에 적용됐던 2008년 11월 17일에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2008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1기인 2009년에도 5.5%에 머물렀는데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2기가 확정된 2012년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13%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국이 되고 유지하려면 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하는 이유로는 비자 거부율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비율, 그리고 동맹 등 외교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에 비자 면제국 지위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 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2002년 아르헨티나, 2008년 우루과이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의 비자 면제국들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3개국을 제외한 24개국 등 모두 41개국이 지정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소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올해부터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최근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모든 차량의 빠르고 원활한 입장을 위해 1월부터 사전 예약제인 피크아워 플러스를 재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성수기인 4월 중순에서 6월 말, 그리고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주말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주중, 주말 모두 차량 예약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원에 진입하던 모든 차량은 사전에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하며 $2의 온라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한 대당 입장료는 $35이며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